이 이야기는 19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연 주인공 수희는 안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등하굣길에 귀신의 집으로 불리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꼭 한 군데씩 있어. 길가에 서 있는 이 2층짜리 양옥집. 이 집엔 누가 드나들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불이 켜져 있었던 적도 없는데 중간에 여길 두고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요. 옛날에 이 집에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실종이 된 거야. 혼자 남은 부인이 이 남편을 찾다 못 찾고 혼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 근데 유언이 뭐였는 줄 알아? 자기를 마당에다 묻어주고 그 위에 연못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 무서워. 그런데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밤마다 여학생들이 둘씩, 셋씩 몰래 이 집 담장을 넘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러지? 그 이유는 밤 12시에 그 집에 가서 입에 칼을 물고 연못을 들여다보면 내 미래 남편 얼굴이 보인대. 영화에 꼭 있더라고. 궁금하지. 그러니까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못의 여자가 내 미래의 남편을 보여준다는 소문이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가야죠. 가야죠. 나 같아도 한참 간다. 겁이 없었던 중학교 2학년 수희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인 혜진이와 함께 그 집의 담을 넘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 넘자마자 불이 꺼진 양옥집과 그 마당 한가운데 야트막한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기다. 음산하다 근데. 수희가 먼저 입에 칼을 물고 연못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연못 위에 거기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줄 알았네. 뭐야? 왜 안 보이는 거야? 아, 솔직히 이게 뭐 이런 소문이 진짜겠어? 실망을 하려던 찰나. 이게 뭐지? 연못 속에 뭐가 있는데? 잠깐이지만 물속에서 뭔가 반짝 빛나는 걸 본 거예요. 홀린 듯이 손을 뻗어서 연못 흙 속을 헤쳐보니 그 안에 예쁜 구슬이 있는 거예요. 구슬? 구슬. 작은 구슬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장식이겠네. 응. 수희와 혜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구슬들을 마구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딘 혜진이가 연못 속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 그런데 혜진이가 너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네? 집 근처에 도착하고 나서야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혜진이가 하는 말. 아니 연못에서 구슬을 주울 때 누가 내 팔을 확 당겨서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물속에 어떤 여자가 눈이 시커멓게 패인 상태로 날 보고 있었어. 아야, 너가 잘못 봤겠지. 너무 어두웠잖아. 하면서 혜진이를 안심시켜서 집에 보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다음날 학교에 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나 보다. 혜진이가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에서 그 구슬이 후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구슬을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뭔가 기분이 약간 좀 안 좋고 약간 찜찜하니까 이 구슬을 버려야겠다 싶어서 그 구슬을 버리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그 순간 바닥에 있던 그 구슬들이 핏바에선 눈깔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서 멋대로 굿을 가져와서 그 여자가 화난 거 아닐까? 우리 어떡해? 아이,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너네 집에 있는 굿을 다 가져갈게. 그럼 됐지? 결국 학교가 끝나고 수희는 혜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교문을 나서자마자 곧 고목이 듬성듬성 나 있는 길에 접어들었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안개가 왜 이렇게 많이 꼈지? 그런데 그 길 중턱에 그 집이 있잖아요. 맞아. 그 귀신의 집. 그 집을 지나려는 찰나 갑자기 혜진이가 수희의 옷깃을 잡고는 우뚝 서더니 안개 속에 어스렁부레하게 보이는 귀신의 집 담장. 그 담장 한가운데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솟아있는 거예요. 뭐야? 누가 있어? 누가 담장 안에서 눈만 이렇게 내밀고는 금방이라도 그 담장을 넘어올 것만 같은 거예요. 와, 도망가야지. 미친 듯이 뛰고 달리는데 어딘가에 부딪힌 거예요. 길가에 서 있었던 그 고목나무였어요. 급한 대로 나무 뒤쪽으로 몸을 숨겼죠.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야, 그거 뭐였냐? 하면서 옆을 돌아봤어요. 그 순간 수희와 혜진이가 몸을 숨기고 있었던 나무 둥치 한 가운데가 쪽 하고 갈라져서 커다란 눈깔이 희번떡거리면서 수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심지어 그 눈을 시작으로 길가에 있던 나무들 둥치마다 줄기마다 수많은 눈이 생기더니 그 눈알을 막 여기저기 굴리면서 수희와 혜진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와, 이거 무슨. 그 끔찍한 시선에 수희와 혜진이는 주춤 뒤로 물러서다가 등에 뭔가 툭 부딪혔어. 그 여자. 그 연못에 있었던 그 여자가 온몸이 물에 젖어서는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턱 근처에 뭔가 덜렁거리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지? 그건 어? 눈 구멍에서 쏙 빠져나온 두 개의 눈. 아, 뭐야? 와. 수희와 혜진이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빌고 빌면서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은 수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그 연못에서 가져온 구슬과 함께 귀신의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었죠. 그 뒤론 끔찍한 일을 더 이상 겪지 않았을 뿐더러 다행이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그럼. 남의 물건을 줍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늦둥이라 저보다 딱 10살이 많은데요. 삼촌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곧장 갔습니다. 막내 삼촌 최고지. 같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아휴 정말 저기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 그 올해 27이랬지. 아휴 한창일 때 같네. 다시는 삼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을 나와서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추억의 장소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뭐야, 섬뜩하다.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다들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피하든가 째려보든가. 네. 피하죠. 그죠? 대부분 바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야, 이리 와, 봐. 좀 머쓱하기도 하고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그래? 왜 이래? 뭐야? 저 왜 저래? 저기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아!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하세요?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네. 그쪽으로 가려면 저수지를 삥 돌아야 했는데 이게 막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기요!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갔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저기요! 그만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구나.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져서 찾아다니다가 저수지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정아야, 정아야,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학생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리고 정아야.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어?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이렇게 가면서 거리가 그럼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엔 검은 물 한 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지 마세요. 같이 들어가자.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저기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저수지. 저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들어가자. 그렇게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에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의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저래?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아,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님은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정아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빈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부턴 그날 정아 씨가 저수지에서 겪은 일을 정아 씨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빈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였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물빛이나.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가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쓱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남자는 놀라기는커녕 여자 쪽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치. 그랬나 보다.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많이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머리는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 한쪽은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멈출 때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 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작이 구하려고. 이제 여자가 보이는 건가? 여자를 피해 반대쪽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 이 소름 돋는 추격전은 저수지를 삥 돌며 이어졌고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아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비 씨는 저수지에서의 일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정아 씨가 영비 씨를 뚫어지게 봤던 건 영비 씨 옆에 여자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죠. 정아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죽으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영비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아 씨를 구하려 미친 듯이 뛰어갈 때 영비 씨는 영비 씨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영비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영비 씨에게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도 저수지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 때는 4년 전 딱 이맘때입니다. 저는 여름 휴가차 친구와 함께 낚시 캠핑을 계획을 했어요. 낚시 좋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초보는 말이죠. 바로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장비가 다 사야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사는 재미.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낚싯대부터 물속을 꿰뚫어보는 어군 탐지 그리고 고성능 고무 보트까지. 보트까지 썼어요? 저와 제 친구는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정말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시원하게 플렉스했습니다. 신났네. 왜? 무이자 12개월 할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러려고 돈 버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복하면 우리가 되는 거지. 행복지수를 네. 올리기 위해서. 행복하면 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은 내일에 내가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낚시 장비까지 다 갖췄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가야죠. 그렇죠.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명당을 찾아야 맞아요. 돼요. 스팟이 중요해요. 네. 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스팟을 찾기 위해서 낚시 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충남 보령의 한 호수에서 고기가 정말 잘 잡힌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딱 여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대망의 여름 휴가 날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는 출발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해는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휴가철인데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잡히는 곳인데?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한산한 거예요. 야, 사람이 별로 없는데? 좀 의아했지만 뭐 오히려 조용하면 맞아. 낚시하기는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는 낚시를 하러 보트를 타고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호수 가운데 이렇게 수풀이 이렇게 우거진 섬이 있었는데 오. 그 앞으로 저희는 자리를 잡았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풀 냄새, 그리고 이 특유의 흙 냄새 있잖아요. 이 흙 냄새까지 아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안경에 습기가 너무 자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닫고 다시 쓰고 이걸 반복하던 바로 그때 저 앞에 보이는 숲을 사이에서 뭔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뭐야? 눈? 숲을 네. 사이에. 자세히 보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여자아이? 집도에 웬 여자애가 밤늦게 저희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무 놀라고 순간 머리털이 쭈뼛 풀면서 느낌을 받았어요. 밤에 왜 그래? 처음에 무인도인데 일단 저는 곧바로 어군 탐지기를 켜서 이곳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군 탐지기에 찍힌 이곳의 수심은 약 6m. 그래 깊네. 이곳은 보트를 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올 수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곳에 어떻게 저 여자아이가 그것도 혼자 있는 거죠. 아 뭐야? 저는 다급하게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저기 봐봐. 저기 여자 여기. 아 똑바로 봐봐 좀. 아 저기 봐 숲을 속에 여자애가 우리 쳐다보고 있잖아. 아 똑바로 봐봐 저기. 랜턴을 들어서 그쪽을 비췄는데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 진짜 있었다니까 좀. 아, 잘못 봤겠지. 그 여자애는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뭐 친구 말대로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랬나 보다 싶었죠. 그럼에도 찝찝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친구에게 낚시는 내일 마저 하고 일단 야식이나 먹자고 그래. 하고 저희는 안 서둘러 되면 접는 게 나아.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한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뒤척이다가 제가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을 자려고 해도 도통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혼자. 근데 저 멀리 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텐트랑 멀지 않은 곳에 옛날에 쓰던 그 황토색 텐트 같은 게 한 동 쳐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근데 보통 밤에는 원래 랜턴을 하나 이렇게 켜놓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텐트는 불빛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뭐지? 아까는 없었는데 뭐야 언제 온 거야? 야 근데 요새도 저런 텐트를 쓰는 사람이 있네. 너무 고식이구나. 왜냐면 너무 그 고식. 텐트가 옛날 너무 완전 옛날 8, 90년대 때나 쓰던 그런 텐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는데 좀 시간이 가니까 조금 안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곳에 우리 말고 누군가 또 있다는 그렇지. 것에 저는 맞아요.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한 마리, 오, 두 마리, 세 마리. 월척이고. 그날따라 고기가 신기하게 밤에 정말 많이 잡히는 거예요. 오. 잘 봤네. 스팟이 좋네 좋네. 야 여기가 명당이로구나. 그렇게 너무 신이 나서 낚시를 한창을 하다가 무심코 오른쪽으로 고개를 슬쩍 돌렸는데 뭔가 희끗하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더 돌려서 이렇게 싹 봤더니 숲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뭐야? 그 집인가 저쪽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뒤로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잘 들었겠나 씨. 제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봤나 싶어서 뺨을 제가 두세 번 치고 힘껏 내리치고 다시 낚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도저히 뒤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대로 낚싯대를 집어 던지고 바로 텐트를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갔어요. 야 일어나봐. 아까 그 여자애가 내 발목 잡았다고. 또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밖에서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걔가 내 발목을 확 잡았다니까. 아 진짜라니까. 야 놀라서 낚싯대 다 버리고 왔어. 뭐? 낚싯대! 아 고가의 낚싯대니까. 1,000,000원짜리인데! 100만 원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그 귀신 친구는- 못 봤으니까 이 친구. 저보다 이 비싼 낚싯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친구를 장난친다 생각하고. 이 홀로 남겨졌던 이 낚싯대가 더 걱정이 돼서 결국 그 친구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슬며시 친구를 따라서 나갔죠. 왜냐면 텐트 안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친구와 저는 던져놓고 온 낚싯대를 향해서 물가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주변을 두리번 살피는데 이번에는 검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까만 뭔가가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꼬라서? 네. 꼬라져? 갑자기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확 하고 상반신을 고추 세우더니 온 몸이 물에 푹 젖어 있는 남자가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뭐야? 잔뜩 겁에 질린 저희는 재빨리 시동을 걸어서 그곳을 벗어났죠. 그러고 전 벗어났어. 백밀러를 확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번에 너도 봤지? 너도 봤지? 봤으니까 지금 봤지. 진짜 뭐냐? 저거 사람 맞냐? 그렇게 한 5분쯤 달렸을까요?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뭐? 낚싯대? 장비? 낚싯대. 낚싯대. 그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두고 왔어요.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할부 아닙니까? 카드값. 카드값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또 남자 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고가의 장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와 제 친구는 맞아. 중간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은 그치, 좀 위험하지. 너무 무서우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일단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 좋네.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자지마. 눈을 떠보니까 일단 어느덧 해는 중천이었습니다. 다행이다. 피곤했지. 푹 잤네. 푹 근데 잤네.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안 돼. 안 돼!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겁도 없고 굉장히 와일드한 친구였거든요. 충격이 꽤나 컸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호수로 이동을 해서 후다닥 이 낚싯대와 짐을 챙겨서 그곳을 벗어났고요. 다 챙겼어. 이 악몽 같은 여름 휴가를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후로 3일 뒤 저는 그 친구와 만나서 소주를 한 잔 먹게 됐습니다. 뒤풀이지, 뒤풀이. 그때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차에서 얘기하다가 잠들었잖아. 그때 내가 꿈을 하나 꿨거든. 꿈속에서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때 자기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슬쩍 봤더니 하얀색 리본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그리고 호수에서 쫓아온 그 남자 거기에다가 꼬마 여자아이까지 이 셋이서 차 안에 우리를 뚫어지게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이 친구가 이들하고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계속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차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문을 잠궜잖아.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차를 막 흔들더라고. 흔드는데 이게 느낌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때 네가 나 깨워가지고 진짜 다행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야 저기 뭐야 꿈이 참 살벌하네. 잠깐만.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말고 옆에 텐트 하나 더 있었잖아. 응. 그 그 황토색 노란색. 텐트. 응. 야, 그 사람들은 괜찮을까?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뭔 텐트? 그때 거기 우리밖에 없었잖아. 아니야, 그 황토색 그 옛날 스타일 그 텐트 그거 옆에 있었잖아. 텐트가 있었다고? 아, 못 봤구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숲을 속에 그 여자아이, 물에 젖은 채 쫓아온 그 남자, 그리고 의문의 텐트까지. 저는 이 찜찜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괜스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여름임에도 집 안에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잠을 자려는데 이게 도통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지. 그렇지, 대중소.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잠이 들랑말랑 하다가 막 선잠에 빠져든 순간 어디선가 많이 맡아봤던 냄새. 그 특유의 흙냄새 그리고 물비린내. 낚시터잖아. 그날 호수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치겠다 싶어서 움직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데 그때 베란다 난간에 손이 넘어오는 거야, 넘어오는 거야. 두 개가 올라오더니 머리가 아이씨. 쑥 하고 올라오는데 기다랗게 풀어헤친 머리카락, 하얀 리본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여자가 베란다를 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얀색 리본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애가 있다고 했잖아. 차 밖에서 날 쳐다봤어. 그 순간에도 몸은 계속 안 움직이지 정말 밀려오는 공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베란다 문 앞에 선 그 여자는 잠겨있는 이 베란다 문을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뭐야, 씨. 아, 집에 개를 키웠구나. 저희 집 강아지 마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베란다를 쳐다봤는데 이미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근데 소름 돋게도 우리 집 강아지 마루. 이 마루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비어있는 베란다를 향해서 한참을 지저대곤 했습니다. 전 지금도 베란다 쪽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요. 지난 여름 제가 호수에서 목격했던 그 낯선 존재들, 그들은 절 따라서 우리 집까지 온 걸까요? 야, 애들 낚시 안 갔다. 가자. 때는 2003년. 제가 살던 동네는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갈 만큼 시원하고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동네 하천에 피서객들이 잔뜩 몰려들었죠. 그리고 한바탕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저와 친구들의 특별한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야, 채아른 찾았어?
아 빨리빨리 나와봐. 아 기다려봐 좀 다 잤어. 친구의 재촉에 저는 물속에서 고개를 들면서 신나게 외쳤어요. 아싸, 500원! 아싸 나 500원. 야 얼마 봤어? 야 됐다 많아. 더 쳤다 더. 피사철에 사람들이 물속에다 100원, 500원짜리 동전들을 흘리고 가는데 그걸 주워서 군것질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너무 잘한다. 너무 순수하다. 늘 잘하는 거죠. 아 진짜 500원 대박이지 않아? 그니까. 그렇게 동전을 줍고 또 줍고 바닥만 보고 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어떡해. 엄마가 여긴 얼씬도 하지 말랬는데. 눈앞에 빨간 글씨로 위험구역이라는 경고문이 보였습니다. 가만 두지. 그곳은 해마다 사람이 꼭 한두 명씩 빠져 죽는 우리 동네 하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른들 말로는 이상하게 그곳만 물살이 엄청나게 세고 소용돌이가 친다는데 겁이 난다기보단 괜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이들 사고 나는 거야. 이들 사고 나는 거야. 좀만 더 가볼까?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데 야! 죽고 싶냐? 저리 안 꺼져? 저희를 향해 돌을 던지며 다가오는 남자들. 그 정체를 확인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야? 그 사람들은 바로 동네에서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량배 오빠들이었거든요. 꼭 있어. 이런 데 있어요. 맞아. 비서지.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처럼 몰려다니면서 툭하면 저랑 친구들한테 시비를 걸고 돈을 빼앗기까지 했어요. 아, 어떡해. 잘못 걸렸다. 잔뜩 겁을 먹고 친구 손만 붙잡고 있는데 한 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야, 나와봐. 불량배 우두머리인 태호 오빠가 야, 한 번만 더 여기서 알짱거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리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위험구역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남겨두고 혼자 저 높은 절벽까지 올라가더니 나 갔다 온다. 그대로 시커먼 강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수십 명이나 빠져 죽은 곳인데 거길 겁도 없이 제 발로 뛰어든 거예요. 저리 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잠시 후 태호 오빠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을 땐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주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오빠의 뒤쪽에서 슥 또 다른 사람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물 위로? 속에 있었던 거야. 저 여자는 누구야? 언제부터 있었지? 자세히 봤더니 어디에 부딪힌 건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또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피가. 진짜? 어디? 태호 오빠 뒤에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저 오빠 혼자잖아. 아 저기 있잖아 저기. 어디? 손으로 가리켰지만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보이면. 어느새 그 여자가 제 발밑까지 다가와서 피가 줄줄 흐르는 눈을 치켜뜨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아름아, 아 너 왜 그래 진짜? 그런데 그때 물속에서 태호 오빠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 어디 갔지? 아니면 귀신인가? 맨 처음 봤을 때 귀신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너무 사람 같았었거든요. 눈이랑 코밖에 안 보인 상태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게 오빠의 일행 같아 보였었거든요. 겁이 나서 급히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는데 엄마가 초조한 얼굴로 골목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저를 보자마자 학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 아파! 갑자기 왜 이래? 진짜 혹시나 너한테도 무슨 일 난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알아? 멋있었나 보다. 아이 글쎄 저기 세탁소 집 딸 미영이가 실종됐대. 고등학생인 미영 언니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독서실에 갔다가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엄마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면서 학교가 끝나면 딴 길로 새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학교가 끝나고 세정이와 또다시 하천으로 놀러 갔습니다. 세정이가 가져온 족대로 동전을 건질 생각에 신이 나 있었죠. 대박! 천원이야! 야, 천원! 그렇게 정신없이 물속을 누비다 주위를 둘러보자 또 위험구역 앞에 와버린 거예요. 왜 자꾸 저러 가는 거야? 게다가 그날은 저기 절벽 위에 무서운 태호 오빠까지 있었고요. 그럼 왜 거기 있는 거야? 있나 봐. 들키기 전에 얼른 돌아가야겠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려는데 저 오빠 왜 저래? 태호 오빠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몸을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기다려. 또 보러 갈게. 그러고는 그대로 꼬꾸라지듯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1분, 2분, 5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까이서 봐도 강물은 그저 잠잠하기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주변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나온다.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사람의 뒤통수가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그 뒤통수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돌아서는데 태호 오빠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 아니야? 그런데요, 그 여자가 물 위로 손을 쓱 내밀더니 저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발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흘렸다. 앞으로, 또 앞으로.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야, 최아름! 정신 차려! 친구 세정이가 제 옷을 세게 잡아당겼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빨리 나가자. 괜찮아? 빨리 가자. 그래. 당장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친구를 재촉하자
세정이가 물속에 잠긴 족대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족대 그물 안에 크고 까만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안돼. 안돼. 봤어. 이게 뭐야? 족대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저희가 발견한 머리카락 때문에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혹시나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실종된 미영 언니가 아닐까 그럴 수 있지. 다들 불안해했어요. 곧바로 경찰 아저씨들과 동네 어른들이 하천을 수색했고 절벽 아래 깊은 물속에서 미영 언니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요. 물속에서 건져 올린 미영 언니 발목에 무거운 아령이 이거 누가 한 거네. 엄마 미쳤어. 밧줄로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는 나머지 밧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자 또 한 구의 시신이 딸려 나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태호 오빠. 연쇄 살인이 일어난 거다. 아니다. 뭐 물귀신이 두 사람을 데려간 거다. 이렇게 마을이 술렁이는 가운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경찰이 미영 언니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영상 속에는 야, 미영아! 보고 싶었다, 야. 나 좋아하잖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언니 주변을 서성이는 태호 오빠가 찍혀 있었어요. 수상했어. 혼자서 미영 언니를 좋아했던 태호 오빠는 그날도 독서실까지 쫓아가 언니를 괴롭혔어요. 겁에 질린 언니는 도망갔고 쳤나? 그 뒤를 쫓아가다가 그만 오토바이로 치고 만 거예요.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태호 오빠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언니를 하천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 떠오르지 못하게 아령을 매달아 산채로 강물에 던진 거예요. 왜 이렇게 못됐냐. 그리고 그날 이후 나 갔다 온다. 시신이 잘 가라앉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게 아닐까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면 저는 문득 이런 의심이 들어요. 다이빙을 할 때마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 또 보러 갈게. 아련한 말을 남기던 태호 오빠.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미영 언니의 시신을 보며 혼자만의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을까요?